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수면 상승도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다 해안 도시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간척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 인프라, 항만 시설도 그렇고 뭐 이런 인프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빙하가 녹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는 건 사실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얼음이 제가 지금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넘치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얼음이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린란드라든지 뭐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들어가게 되면 추가되는 거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해양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피가 늘어나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거는 또 있지만 한쪽으로는 해양의 온도가 지금 우리 폭우가 내리는 것도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폭우가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기상학자나 이런 자연과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해양에서 수증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사실은 찬 공기랑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폭우가 돼서 내리게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렇게 폭우가 많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듯이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온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으로는 1968년에서 2024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 평균을 내보면은 뭐 0.7도가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8도 정도로. 이게 왜 대한민국은 2배가 넘어요? 왜? 2배가 2.1배 정도 높은데 지구 평균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해안을 지나는 난류가 있기 때문에 그 난류가 형성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볼 때는 바다가 깊기 때문에 동해안이 제일 온도가 덜 올라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면의 그 바다의 해양 온도의 상승도 좀 달라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동해안. 동해안은 1968년에 비해서 2도 이상 올라갔어요. 와. 그다음 서해안, 남해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에서 참치가 잡히는 게 그게 이제 난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그나마 동해 지역에는 우리가 동고서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융기가 돼서 이렇게 좀 높은 산이 편이라서 많아요. 그나마 이 올라가는 게 좀 올라가도 덜 느껴지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동해안도 보면은 해안선이 이렇게 산을 끼고 있지 않은 데는 모래가 많이 쓸려가서 모래가 별로 없어져요.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강원도에서도 그런 이유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동고서저라서 굉장히 완만해요. 근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침수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스듬하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면적이 많이 잠기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염분이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농업도 못하게 되고 또 지하수에 염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 막 새만금 이런 거 막 지금 막 간척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기상의 변화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은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또는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문화까지도. 아니 근데 해수면이 지금 동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앞서 제가 사실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적이었어요. 2030년 되면은 불과 5년 뒤잖아요. 대한민국의 해수면이 상승해서 웬만한 도시들이 물에 잠길 거다라는 또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때 이제
상공회의소 비슷한 예. 그런 지역 경제인 연합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가 2021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예.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부산 지역에 그런 지도를 그대로 갖다 놓고 3D로 이렇게 했는데 예. 제 뒤에 앉아 있는 분이 그걸 이제 보여드렸더니 저거 우리 집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집이 거기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수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이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꽤 크죠. 아니 그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그린피스에 이어서 AI한테 지금 입력을 해서 만들어 보는 상황들이 되는데 2030년이 되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당한 도시들이 수몰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장된 게 아닌가 보죠? 예, 과장된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은 지금 많이 완만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들 뭐 군산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발달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이제 일부를 메워서 우리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공항을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해수면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산단들이 많이 있어요. 산업단지들이.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걸 완화라고 부르는데 완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온실 기체는 한 번 온실 효과를 야기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 기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50년에서 200년 동안 머무른다 그래요. 그리고 일부 15% 이상은 1000년 정도 1000년을 넘어서 1000년이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길게 살아봤자 100살인데 우리 생애에서 배출한 것 중에 한 15% 적어도 15%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900년 이상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남기는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뭐 텀블러를 갖고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라는 건 모두가 그냥 의식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대사에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잘 만들도록 우리의 그 정치적인 대표자들한테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요.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이 빨대 쓰다가 또 플라스틱 빨대로 바꿨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난 거대 기업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플라스틱 썼다, 어떨 땐 종이 썼다 이러니까 사실 혼란스러워요. 그게 바로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2018년 6월이었나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거도 안 해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책을 무기한 연기 또는 철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겨냥해서 준비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쌀을 이용한 그 빨대를 개발한 곳도 있었고요. 종이 빨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거의 망해 갔습니다. 망할 뻔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출 활로를 뚫어갖고 겨우 살아남은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준비를 했던 기업 또 매장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이유가 세척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정책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척기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다회용 컵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이 이렇게 연기가 되거나 철회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오히려 황당한 거죠.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매장이나 기업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따랐던 기업이나 매장은 낭패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벅스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환경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 나 이산화탄소 더 내보내면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실천해야지 하면서 친환경 제품들을 사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야 그거 친환경이라고 해봐야 그게 더 환경에 안 좋은 거야. 그거 제품 생산하는데 오히려 더 이산화탄소 많이 나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텀블러 같은 거죠. 이걸 생산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산할 때 철도 쓰게 되고 에너지도 쓰게 되고 이제 원료가 들어가고 플라스틱 컵 이게 뚜껑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패션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자주 교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사실은 효과가 적은 거죠. 그래서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너무 그 기사를 제목을 클릭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낚는 기사야 비슷했군요. 제목이 뭐였냐면 텀블러를 10년 동안 사용한 분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냐면 부식이 됐던 거예요. 아 텀블러가?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하든지 여러 안 좋은 물질이 녹아 용해돼서 나올 수가 있죠. 뜨거운 걸 담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세척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척과 관리의 문제이지 텀블러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사를 제가 난 거를 몇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제목을 너무 그렇게 어그로라 그러죠. 그렇게 붙여서 오히려 사람들은 요새 제목만 많이 봅니다. 그럼요. 텀블러를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나쁜 이미지를 주거든요. 언론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썸네일을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폐기물을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거를 수거해서 수집해서 분류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 쓰레기 분류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분리수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하는 것도 직업이 되거든요. 그럼요. 기술자 전문가가. 그럼요. 이런 것들은 뭐 원료가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자원의 소비를 줄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이 좀 앞장서서 해주면 되게 요새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팬클럽에서 굉장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재활용. 또 그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숲을 어떻게 만들어요? 심는 거죠, 나무를. 그 스타의 숲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 스타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사실은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이게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CO2가 엄청 배출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유명한 스타가 나오는 그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참가자들에게 돈을 입장권에다 그런 금액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상쇄 숲을 만들어요. 탄소 상쇄 숲을. 왜냐하면 그 숲을 만들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의 이름으로 숲을 만드는 거죠. BTS 숲도 있어요. BTS 숲도 있어요. BTS 숲이요? BTS의 그 아미가 BTS를 생각하면서 만든 숲이죠. 예를 들면. 친환경 우리
BTS는 환경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팬클럽은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그로브 숲 같은 것도 굉장히 그게 해안 침식도 막아주고 또는 쓰나미가 왔을 때 이게 방파제 역할도 하고 해양의 그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 맹그로브 숲 만들기도 많이 하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 KBO라 그러나요? 그 KBO를 이렇게 그 안에 이제 팬클럽들이 있어요. 야구팀 중에. 야구단별로 엄청난 팬덤이 그래서 있죠. 그게 이제 그 팬덤 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팬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상 기후,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상 현상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는 일들이 낮아요. 비 집중적으로 내리거나 막 이러면은 사실 너무 덥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그게 팬덤을 구성하는 그런 팬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취미 활동도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돼 있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내 취미 활동을 즐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의식하는 분들은 응원봉 같은 게 옛날에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를 2개를 붙여갖고 대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더 이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디움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판매하는 또는 뭐 떡볶이라든지 치킨 이런 거 다 다회용기에 담아서 하자. 이래서 잠실체육관에 이런 데 잠실 경기장 이런 데도 이제는 다회용기로 제공하고 막 근데 그게 그 구단에서 이제 의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팬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라톤 같은 게 있잖아요. 마라톤은 사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필요한 물품들이 적잖아요.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운동복이라든지 신발 정도?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랜 거리를 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중간중간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마실 때 이게 다 이렇게 일회용 그 페트병에 넣어서 하면은 그게 참가자 수가 몇 명이겠어요. 몇만 명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몇만 개가 왜냐면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그걸 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페트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쓰레기가. 또 경기 참가할 때 주는 기념품들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지구를 닦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안해서 쓰레기 없는 마라톤 대회 이런 걸 개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준비해 둔다든지 사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거기에 이제 협찬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한 그 물병은 다 병으로 플라스틱 컵 이런 페트병이 아니라 병으로 했었거든요. 유리병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